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어제 오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일본의 방류 계획을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먼저 보고서 내용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막에 모래 폭풍이 엄청나게 불었었는데 어제 그 발표를 보면은 뭔가 모래가 좀 한층 옅어지는 모래바람이 조금 가라앉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축구 경기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제 후반 25분을 넘어서는 후반대로 종반을 치닫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어제 IAEA 즉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였었고 유엔 산하의 독립기구죠. 여기에 11개국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2년 3개월 동안 검증한 그런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괴담이냐 괴담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밝혀냈고 거기에 대해 입장을 확실하게 선명하게 표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선 2년 3개월 만이니까 이게 단기간에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해야 된다. 이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평가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방류 계획, 즉 일본의 도쿄 전력이 세운 이 방류 계획에 문제가 있겠느냐,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IAEA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해안 방류, 즉 바닷물로 이것을 오염수 흘려 보냈을 때 사람이라든가 해산물의 인체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IAEA가 밝혔습니다. 영향도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밝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라든가 주변 일부 태평양이라는 국가, 이 다른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 없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IAEA 입장도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적 안전 기준에 준수하고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그동안에 이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안들을 조목조목 여기 IAEA가 입증을 해줬고 일단 오염수 방류 자체는 과학적인 검증 자체가 이제 완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배종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예상한 대로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최종 결론 내기 전에 중간 보고서를 6차례나 냈지 않습니까? 그 맥락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해양 방류가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맥락이 있는데 역시 이제 똑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야당이라든지 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애초에 지금 이걸 일본 정부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주문에 따른 맞춤형 용역 보고서다.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IAEA의 이번 최종 보고서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첫째로 지금 일본에서 해양 방류를 할 때 지금 핵 방사성 물질을 다 알프스 그러니까 다액정 제거 설비를 통해서 제거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닷물에 희석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IAEA는 이 알프스 다액정 제거 설비의 성능에 대해서는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알프스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일본의 해양 방류를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는지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IAEA는 원자력 기술을 안전하게 또 안정하게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따라서 이 기구가 해양 환경이라든지 또는 생물학적 건강이라든지 특히 30년, 40년 동안에 누적된 그런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영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IAEA가 이 해양 방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 측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것도 일본 측에 책임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 IAEA가 미리 빠져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배종호 교수님께서 IAEA 최종 보고서의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도 배종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희 교수님은 어떤 의견 갖고 있습니까? 글쎄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어떤 형태에서 이 부분을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힘 부족, 즉 역부족을 겪지 않느냐라고 앞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루머 수준을 과학적으로 독립적이고 검증적이고 공식적인 IAEA가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보고서를 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것을 되짚고 다시 한번 역으로 이 역공을 취하려고 그러면은 IAEA보다 더 나은 공신력 있는 기관, 더 전문성 있는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역검증을 해서 여기에 문제점을 일일이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 이건 정치적 논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IAEA를 의심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원자력에 관한 유엔 사내의 유일한 독립기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IAEA에 대한 부서를 믿지 못하겠다. 이게 정치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이거는 어불성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외에 다른 대안적 기구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의 지원을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어느 쪽 요청이 있어야만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청을 했는 것과 일본의 어떤 로비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IAEA가 일본의 요청을 했다 그러면 일본에 꼭 사주를 받은 듯한 그런 어떤 독립적 기구에 대한 위상을 훼손시키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에 IAEA를 부신한다는 그 자체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비아냥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것이죠. 쉽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내가 해산물 장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학적인 근거가 국제기구로부터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수산물 시장 내가 회 장사를 한다고 본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학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좋은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냐 아니면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쪽이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겠느냐. 이건 명작 관하게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정치적인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독점적인 IAEA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원활성,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도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문제는 이미 축구 경기로 따지면 후반전으로 접어드는 후반전에 종반전까지 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보고서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정치권에서 여야의 입장도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어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오늘 오전에 비상회의를 소집했는데 여야 간의 보고서를 바라보는 명확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그야말로 일본 맞춤형 용역 보고서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보고서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11개국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2년 동안 작업한 결과물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국제기구를 믿지 못한다 이런 주장은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배종훈 교수님 입장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격이라는 게 뭘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IAEA의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 것인지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국격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80%가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이런 우려를 외면하고 IAEA의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과연 국격에 맞는지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격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일본의 국익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익은 분명하게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해야만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이죠. 이걸 지금 가장 안전하다고 원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지중해 매설할 경우에는 해양 방류하는 것보다 비용이 한 100배 정도 더 들거든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보냈는데 그럼 과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수용하는 것이 맞는지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국익인지 이게 국격인지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고 당연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좀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최소한 검증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찰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고만 왔지 않습니까? 시료를 채취해서 검증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국 간의 갈등이 있다면은 또 양국 간의 갈등뿐만이 아니에요. 중국도 그렇고 태평양 이런 여러 나라들이 갈등을 하고 있다면은 서로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IAEA의 일반 지침이 있습니다. GSG89. 그러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당성입니다. 정당성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로 피해보다 이익이 더 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최적의 대안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과 관련한 최적의 대안은 해양 방류가 아니라 지중해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매설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IAEA가 다 스스로 자기들이 정한 지침을 위반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웃 국가들은 피해가 뻔한데 이걸 수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수용하는 것이 국격이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과연 어느 국민이 이런 집권당의 논리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고 피 묻은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장면을 발견하고 피 묻은 개가 아이를 해친 줄 알고 그대로 총을 쏴서 개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당에 늑대가 한 마리 너부러져 있었어요. 이 사실을 나중에 뒤에 파악을 해보니까 이 피 묻은 개는 아이를 해치려는 늑대를 막기 위해서 싸워서 피를 묻히고 늑대를 죽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게 프레임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어떤 분석의 틀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개는 충성스러운 개였는데 아빠의 총에는 아주 나쁜 개로 묘사되어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프레임 법칙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오염수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이 프레임 법칙이 완전히 작용된 겁니다. 누누이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문제는 환경 문제와 오염 문제 또 동시에 작용했으면서도 굉장히 예민한 정치적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 틀을 가지고 분석을 했냐 그러면은 이것은 당연히 핵폐수다. 바로 밥상위에 국민의 밥상에 핵폐수로 오염된 생선들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는 친일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굴욕적인 어떤 외교적 협상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 사안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프레임이죠. 이 어떤 프레임이냐 그러면 이것은 외교적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게 국격에 대한 상호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제적 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는 것이 속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딪히다 보니까 프레임 전쟁이 되었는 것이고 여기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세적인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이 부분을 IAEA가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을 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프레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저도 주장하고 있는 바고 전문가들도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환경 문제라든가 오염에 대한 문제는 일종의 원칙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예방의 원칙이라든가 사전주의에 대한 원칙 등등이 이제 작용이 되는데 이것은 뭐 크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에 대한 효과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게 저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볼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그럼 일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느냐. 여기에도 국민의 건강이 80% 여기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여론이 나오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이건 실제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종의 악의적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염수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당연히 오염수가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내 자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그런 속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 여론으로 투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악마의 어떤 불공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왜 대응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원래 초부터 빗장을 우리가 먼저 열은 것이죠. 여기에는 감정적으로 한일 관계를 대응하지 않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최대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이 외교적 관계를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외교적인 어떤 전략적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친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고 두 번째, 지금 국제관계 11개국 전문가들이 다 와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보고서를 냈습니다만은 다른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문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럼 그 국가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저마다의 사정이 다 있는 겁니다.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도 있고 국익 차원도 있고 국내 내부 정치에 대한 현안도 있고 일본이 오염수가 문제에 있어서 반대하는 그 어떤 단편적이고 단견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 자체의 상황에 따라 맞는 그 국가의마다 그 환경과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냐 이렇게 단견적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걸 프레임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프레임의 문제입니까? 지금 후쿠시마 발전소가 사고가 나서 폭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133만 톤의 오염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해상에 방류하면은 이웃 나라들이 피해를 입는 거는 뻔한 거예요. 물론 일본의 어민들도 피해를 입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어민들의 대표 단체가 4년 연속 방류 반대 결의문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결의문을 내 가지고 해양 방류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양 방류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이해할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6%밖에 안 나왔고요. 이해할 수 없다가 51%예요. 일본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가 51%, 이해할 수 있다는 5%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해를 못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감정적입니까? 이게 프레임의 문제입니까? 그건 도저히 제가 동의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연립 여당인 공명당 대표도 해수욕 이 시즌을 좀 피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본 의회에서조차도 이해하고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좀 방류를 중단하자라는 그런 청원까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프레임의 법칙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우려를 하는 뭐 야당이라든지 국민들을 향해서 괴담이다, 정치적 선동이다,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탄핵을 하기 위한 뭐 징검다리다라는 접근이야말로 오히려 이걸 정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심각한 우려를 좀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염수를 일본이 방류하는 것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만약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경우에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 뭐 이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과연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를 금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법으로 제대한다 그러면 수백만 가지의 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모든 외교적인 문제도 이 법으로 제대한다 그러면 우리 외교적 관계는 그 융통성과 그에 대한 실효성 자체가 굉장히 훼손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와 외교를 하지 않을 겁니다. 법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여기 외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성과 융통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게 되면 그 다양성과 융통성 자체가 제한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죠. 비약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수년에 겪었습니다만 중국에서 발발했다. 그럼 중국 입국 금지를 법으로 하자.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법은 최후의 마지막 노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레임 법칙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일하는 것을 입법 활동을 해서 입법을 통해서 아예 못을 박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환경과 오염수에 대한 순수성이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여기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전략적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입법 통해서 이건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울고 싶을 때 뺨을 한 대 더 때려 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정쟁 빌미를 만들기 위한 갈등의 소지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적 전술 조치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요, 이 부분은 뭐 일종의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지금 이런 정치적인 발언은 국민의힘에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을 안 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입법으로 모든 일본의 수산물 수입 금지도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국민들이 불안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는 똑같은 주장에 불과해요. 왜냐? 지금 국내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법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일본에 우리가 수산물을 수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WTO에서 제소해서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IAEA가 지금 뭐 별 문제 없다라는 그런 이제 최종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본 정부가 또 WTO에 제소해서 우리가 패소한다면은 우리는 일본의 수산물을 금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주장들은 다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이고 제가 좀 국민의힘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국민들이 불안이 완전히 가실 때까지 수산물을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전에 원인 제거를 하면 되는데 원인 제거는 뭐냐. 일본에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거를 용인하고 이로 인한 모든 부차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주장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당장 지금이라도 정말로 국민들의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해양 방류 우리는 결사 반대한다라는 그런 단호한 입장을 좀 보여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는 연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라든지 태평양 도서국가라든지 또 그리고 일본에서 뭔가 협상을 좀 정상적으로 안 하면은 지금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일본에서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지금 당연시하고 있는 이런 정부 또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연합뉴스 TV가 연합뉴스와 주기적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부터 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2.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5.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조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긍정, 부정평가 요인으로 모두 외교 안보가 첫 번째로 꼽혔고 사교육 경감 방안 발표 이후에 교육 문화가 긍정, 부정평가 요인에 오른 점도 눈에 띄는데요. 먼저 이상희 교수님,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추세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론조사에서. 네. 지금 상승 국면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뭐 30대 후반에 천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추세 자체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 여론이라든가 민주당의 공세를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수세에 몰린 듯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잡히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여론조사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상승 국면으로 가더라. 이런 겁니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에 대한 과감한 행보 등등이 상당히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만큼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받았다. 좀 시원한 그런 행보, 정치에 함몰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책적 행보를 했다라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공세적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에 대한 부분들이 신뢰가 있다 그러면 윤석열 지지도가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 순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이 됐다는 것은 역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공세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공세 자체가 진부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 참모라 그런다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뭔가 다른 변화를 꿈꿀 때가 아니냐. 다른 분야를 모색할 때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배정 교수님.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진영 대결 양상이 좀 계속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긍정평가 같은 경우는 뭐 30% 중후반, 그리고 또 부정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50% 초중반에 박스권으로 갇혀 있는데요. 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앞으로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런 양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이런 구체적인 근거들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나왔는데 긍정평가에 지금 외교가 안보가 1위를 차지했고 부정평가에 대해서도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외교 안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다 1위를 나왔느냐. 결국 이제 진영 대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외교 안보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은 잘한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진보 내지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못한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결적인 양상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교육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올라왔는데 긍정평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난번 조사에서는 1.5%인데 무려 한 3배 이상이나 올랐고요. 부정평가 같은 경우는 무려 10배 이상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 똑같은 교육 문화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른 앵글로 보느냐. 그러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런 부분도 지금 진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치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바람직하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우리를 좀 표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협치의 시동을 걸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긍정평가에서도 민생, 경제 이 부분이 한 8%로 외교안보는 한 40%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부정평가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민생, 경제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협치를 통해서 민생과 경제를 좀 신경 써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당 지지도도 보시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라는 점을 먼저 강조드립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만약에 내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겠냐는 질문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 접전이지만 민주당이 조금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어느 당이 앞서고 있느냐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배종호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진영 간의 대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 여론조사이긴 합니다. 정책적인 부분, 외교 안보라든가 소통의 문제라든가 경제 민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영 간의 극명하게 엇갈려서 나타난다라고 보신다 그러면은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극단적인 어떤 형태의 여론조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드리자 그러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의 구도로 본다 그러면은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에 대한 대결 구도로 봐야 되는 것이죠. 초기부터 원래 초부터부터 시작해서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차기 총선은 정권 심판론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정권 안정론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국힘의 입장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런 측면에서 백중세를 띠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세적 전환을 갖고 있는 것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국민의힘이라든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개의 상당히 뭔가 실효적이지 못한 그런 점들을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방증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정권 심판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약효, 즉 실효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총선에 작용하고 선거에 상당히 극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안정론의 기조보다는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슈라든가 부정부패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만이 이것이 선거판에 대한 이슈로 크게 충격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진영 간의 대결을 우선적으로 해서 여기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제3지대 사람들 좀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만 백중세를 보이는 것이 어느 정도의 자연적 흐름의 현상이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 봉화 묘역에서 남긴 방명록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원칙과 상식의 세상으로 다시 서도록 못난 후대들을 깨우쳐 달라 이런 내용을 남겼네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좀 나눌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와는 언제 만날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하고는 빠른 시간 내에는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만나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왜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입장이 다르냐? 첫 번째로 이제 이재명 대표와 달리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존재감, 중량감을 최대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행보를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귀국 일성을 던졌지 않습니까? 자신의 책임이다. 이 얘기는 정권을 넘겨준 책임,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차기 대권 도전 선언을 일정 부분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력화의 첫 걸음으로 지금 DJ 묘역을 찾았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호남 2박 3일 일정을 갖고 민주당 텃받침에서 자신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력화에 계속 시동을 걸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동교동계 그리고 친노 그리고 친문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세력화를 해서 정치적 존재감과 중량감을 키우고 동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립을 좀 약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빨리 만나가지고 서로 단합하자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그런 행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당분간 빠른 시간 내에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양측 간의 그런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번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배한 이후에 민주당 혁신 관련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재명 지도부, 이재명 대표 체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봉화묘역에서 남긴 이 원칙과 상식의 세상으로 다시 서도록 못난 후대들을 깨우쳐달라. 이 부분도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해야 되는가 좀 궁금한데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정치라는 것이 이쪽 면에서 보면 이면이고 네. 또 저쪽 면에서 보면 또 다른 면으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자체는 이미 예상했던 대로 존재감 회복이 우선입니다. 보통 정치 지도자들이 외유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런 행보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자체가 가장 정치적으로 상징력 있는 장소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봉화마을을 찾다든가 현충원을 찾다든가 그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정치적 존재감으로 상징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약간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과는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상징적이라 그러면은 좀 극단적인 진보층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는 상징적인 존재적 가치 있는 사람들은 전통적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입장을 본다 그러면은 이번 방명록에 남긴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남기보다도 우선적으로 당내의 위상을 회복해야 되고 여기 영향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공격 포인트 자체를 당내로 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한다면 원칙과 상식은 아주 원칙과 상식에 대한 세상은 아주 일반론적이지만 다르게 해석한다면 도덕적 기반에 해야 된다. 선당 후사와 그런 도덕적 결함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어 달라. 그래야만이 국민적 신뢰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왜 제가 드렸냐 그러면은 이미 친 이낙연계 의원들 일부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당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언제 끄는 것이 모아내는 것이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과 연결해서 이것을 해석한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민주당이 국민적으로부터 약간 비판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보여준 도덕적인 결여, 도덕적인 문제점 이런 점에서 좀 이제는 좀 탈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낙연 전 대표 쪽이 수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희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